운명이 엇갈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수호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운명이 엇갈린 두 사람 누굴까요? 만나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우습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네, 존경합니다. Met you by surprise. I didn't realize that my life would change forever.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d care. There was something special in the air.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네, 운명이 갈린 두 사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그리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우 전 수석은 다시 구치소로 갔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우병우 전 수석부터 살펴볼까요? 구속 정부 심사를 이제 청구해서 열렸는데 심사가 열렸는데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는 게 구속영장 발부가 과거에 열흘쯤 전에 있었던 구속영장 발부가 적합했냐 아니면 부당했냐 그 적부를 이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구속영장 이제 그 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하면서 주요한 이유를 하나 댔는데요. 이게 네. 뭐냐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인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근거가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요. 최윤수 국정원 2차장 전직이죠. 예, 그리고 또 추명호 전 국익정보실장과 함께 수사가 시작되자 여러 차례 그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을 할 때 현직 검사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네. 보아서 구속이 적합하다라는 그런 그 결정을 내렸고요. 반면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도주 염려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별도의 그런 그 다른 그 재판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됐거든요. 그런 예. 상황에서 이미 증거 다 수집됐고 또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또 집행유예 선고된 상황을 볼 때 지금 도주하면은 그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되는데 도주할 리가 없다라고 보아서 이 두 명의 운명이 엇갈리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저 눈빛이다, 황제 소환이다 논란이 많았는데 구속 적부심까지 기각된 지금은 어떤 심경일지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뭐 우병우 전 수석의 입장이 안 되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포토라인에 4번째 썼을 때 이것 또한 숙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되고 이제 3번째 이제 불법 사찰 이석수 이제 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난 다음에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고 네. 그 구속 적부심에서 결국 이제 그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다시금 이제 구속이 되고 사실 이 구속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6개월 정도가 1심 판결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었으니까 사실상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정도 물론 보석이라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겠지만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우 전 수석 혐의 관련해서 좀 쟁점이 있을 텐데 어떤 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지금 직권남용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네. 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거칠게 설명드리면 형식적으로는 그 해당 공무원의 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 범위를 넘은 직권의 남용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은 이렇게 그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정무수석으로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업무 범위 내에 네. 있는 일이었다. 특히나 정보 수집이라는 거는 민정수석의 일이다라는 주장을 펴왔고 이번에도 어제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세월호 관련된 통화라든지요. 예. 아니면 진보교육감 사찰 등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또 그 전에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뭐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는 속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은 사실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수사라든지 조사 또는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두 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우병우 전 수석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구속 상태가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원님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 리스트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 의혹을 네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또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받았다는 점은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네.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과연 조윤선 수석이 지금 받았는 그 500만 원,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5천만 원이 과연 대가성이 있느냐?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과연 정무수석으로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국정원이 과연 이 조 수석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그 뇌물을 받고 어떠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대가성에 대한 다툼이 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포괄적 뇌물이라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사유가 없더라도 그것이 향후에 그런 어떤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그런 어떤 일정한 비용을 냈을 때에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 뇌물이라고 인정해 왔는데 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판단했는 그 판사 입장에서는 다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지금 이병기 전 수석 청와대 실장께서 사실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이병기 그 국정원장이 말을 했는가 하면 사실 정무수석실에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하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그 예산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사실 조윤선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무수석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활동비 명목으로 아마 제8국에서 돈을 받았고 그중에 이제 그 신동철 비서관이 한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조윤선 수석에게 한 500만 원 정도 전달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검찰에서는 그 대가성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밝히려면 이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게 좀 드러나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디에 썼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공무에 썼다, 공적인 용도에 썼다라는 그런 해명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 좀 더 또 집중적인 그런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뭔가 진술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설령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 보장을 위해서는 뭐 적절한 일이겠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이 특활비의 사용 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그 특활비를 받은 행위, 준 행위와 받은 행위의 법적인 평가를 내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난관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을 비난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초반에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기로 이 어제 영장이 기각될 때 법원에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에 영장 심사를 했던 오민석 판사에 대한 여론 어떤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법치주의 근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입니다. 사실 네. 그 불구속 재판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법치주의의 원칙이고 다만 헌법 가치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느냐,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사 개인의 어떤 성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많은 구속에 대한 패턴이 바뀌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쉽게 발부해줬는데 지금 이러한 어떤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좀 명확하게 되는 바람에 사실상 검찰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선제적이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이러한 어떤 그 죄명의 사실과 그다음 도주 우려를 좀 명확히 밝혀야 하고 법원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차이가 아니라 지금 차별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 위에 있는 상선인데 상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 이게 과연 일반 국민의 법의식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게 차이일 것이냐 차별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조윤선 실장에 대해서 조윤선 그 정무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 데 있어서 법원은 조금 더 신중한 판단. 그래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냐
대한 어떤 그 국민의 눈높이를 조금 더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중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차이 또는 차별을 언급하셨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 또는 정치인들 뭐 이런 그 거물급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물론 원칙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구속영장 청구를 당해서 이렇게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있을 때 과연 이미 다 증거 수집됐으니까 도주 염려 없습니다. 증거인멸 염려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영장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